생명과학 1 자연선택 속 인간이라는 파트인데 생태계 파트 이제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파트고, 마찬가지 생물의 다양성 역시 통합과학과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소담원으로 보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물질의 순환,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체군 파트를 제외하고선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점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태계의 구성이죠. 포인트는 개체군, 군집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종이고 얘는 다른 종이다. 자, 그리고 생물적 요인에는 총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생산자의 경우엔 독립영양생물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비생물적 요인에는 결국 누가 있다? 비논도가 존재한다. 얘네가 메인인 거죠. 나머지 추가되는 거고, 자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가 작용, 하나가 반작용인데 관련 사례를 반드시 인지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작용의 경우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결국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쵸? 그래서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기온 이야기하는 거네요. 나뭇잎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얘는 환경이고 얘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인 거고, 반면에 반작용의 경우에는 식물의 낙엽이 쌓여서 결국 토양이 비옥해졌다. 자, 식물에 의해서 토양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상호작용은 각각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도. 자, 이제 이 파트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예시인 거죠. 즉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예시 혹은 양엽과 음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양엽의 경우에는 울타리 조직이 많다. 그렇죠?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두껍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음엽의 경우에는 그렇죠?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얇게 발달되어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다. 이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해당 PT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자 이렇게 맥스값 봅시다. 이게 바로 총강합성량이고 얘가 바로 호흡량, 얘가 순강합성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기준값 설정하는 거고, 얘가 바로 총강합성량, 얘는 호흡량, 얘는 순강합성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총강합성량, 호흡량, 순강합성량이 된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친구는 이제 전체 총 광합성량 자체가 증가할 경우에 양지식물, 반면에 크기 자체가 적은 걸 음지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지식물의 경우에는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거고, 음지식물은 자 반면 어떻게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원점 지난 이 점을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광합성하지 못한다. 걔네를 포화점, 그런데 X축이 무엇이니까? 빛이니까 광포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상점 이하에서는 결국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적어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종류 몇 가지? 3가지가 있는데, 홍조류에는 김과 우뭇가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하나가 이렇게 녹갈홍인데 적황청 사용하는 거고, 청색이 어떻게?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는, 바다가 깊은 곳까지 투과된다. 화장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세요. 1조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이 파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죠. 즉 암기 자체가 이렇게 길어버린 상황, 그때 섬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한 개 암기 총 몇 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할까요? 중간에 빛을 잠깐 비춰주면 단일 식물의 꽃은 피지 않고 장일 식물의 꽃은 핀다.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커스 잡는 건 바로 단일 식물의 꽃이 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게 반대인 장일 식물의 경우에는 뭐 한다?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말인즉슨 식물의 개화가 결국은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치? 해당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누어서요. 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왼쪽의 경우에는 낮이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반면에 이쪽은 이제 밤이 짧아지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상황을 이제 2가지로 본다. 첫 번째,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암기 자체가 길 때 섬광을 먹여. 그러면 개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자 누구? 장일 식물의 경우 장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겠죠? 단야 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밤이 짧아도 된다는 거잖아. 고로 한개 암기 12시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결국은 개화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 한개 암기라는 건 식물의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식물이라는 건 결국은 밤보다 어디? 낮에. 그치? 얘가 밤이라고 가정을 하면 낮의 길이가 짧은 거잖아.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한개 암기보다 상대적으로 뭐 해야 돼? 그렇지, 길어야지 꽃이 핀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물의 산란과 번식은 결국 일조 시간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각각의 뭐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노루하고 송어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단일 식물 포인트 잡고 가자.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독고머리. 반면에 동물의 경우에는 소홍하고 누가 있다? 노루가 존재한다. 자, 다음 빛의 방향, 불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식물이 이렇게 자라. 자엽초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에 햇빛이 있다. 그러면 햇빛의 반대쪽으로 식물 호르몬인 옥신이라는 애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빛 쪽으로 휘어지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빛을 따라가 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말인 즉슨 태양과 반대쪽에 누가 존재한다? 식물 호르몬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운모판이라는 건 돌멩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천은 각 호르몬 자체가 통과하는 것이죠. 고로 한천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다. 그 말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혹은 특정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죠. 반면에 운모의 경우에는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 이들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불광성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겠죠. 자, 다음, 몸집이 커진다라는 건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할게요. 몸집이 커진다는 건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단부가 작아지는 걸 알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무엇이었다? 법칙이었다. 고로 정원동물의 온도 적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극 여우의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말단부가 뭐죠? 작죠. 다시 크기가 크고 말단부가 작다. 자, 그래서 외부로 열의 방출 자체가 뭐하다? 되게 적겠죠. 고로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거고, 반면에 사막여우의 경우에는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크죠. 그치? 그래서 외부로 열 방출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쵸. 교재에서 봤습니다. 봄형과 여름형이 존재한다. 해서 여름형의 경우에 사이즈가 더 크고 상대적으로 진한 색을 보인다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식물의 적응 사례가 있는데, 자, 일단 춘화 현상부터 잠깐 정리합니다. 춘화 현상.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상태가 지속이 돼.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결실이 일어난다라는 대표적인 예시, 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아래쪽에 춘화 현상이 있죠. 대표적인 예, 가을밀과 가을보리가 있습니다. 즉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드디어 봄에 뭐가 돼? 그렇지, 개화가 되는 애들을 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녹말은 나누어져서 분해가 돼서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녹말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썰렸어. 그럼 포도당이 몇 개가 될까? 얼추 한 6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농도도 분명히 기준이 있겠지만 해당 농도가 진해진다라는 건 포도당의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녹말이 쪼개지면 포도당이 되므로 녹말이 감소하면 포도당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동네의 농도가 높아졌잖아. 즉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음점 자체가 뭐해진다? 낮아진다. 왜? 삼투압이 뭐해져? 높아짐으로. 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왜 삼투압이 높아지냐? 자, 보세요. 이쪽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입니다. 그럼 저항에서 그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가 더 농도가 높아지면 가려고 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벽면에 느껴지는 압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삼투압은 뭐해진다? 커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즉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는 점은 뭐죠? 낮아집니다. 어는 점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뭇잎이 얼지 않는다라는 현상, 즉 자동차로 치면 부동액이라고 혹시 아나?
기타 등등의 요소가 얼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 부동액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알렌과 베르그만 법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단부가 작아지는 걸 알렌, 몸집이 커지는 걸 뭐라고?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자, 반면에 동물의 적응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수분 증발을 방지해야 되거나 혹은 배출을 막아야 된다. 배출 막는 건 사막의 낙타 기억하시면 되고 오줌의 농도가 진하다고 얘기했죠. 반면에 증발을 방지하려면 각각 껍데기나 비닐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껍데기를 키팅 혹은 이렇게 비닐, 또 하나는 뭐 알 껍데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식물이 결국 환경에 적응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건생, 중생, 습생, 수생이 존재한다.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여기는 물에서 사는 친구들이구나.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요? 통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치? 그리고 얘네는 사막에서 건조한 동네에 살아.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야 되네. 저수 조직 혹은 나뭇잎이 뭐로 바뀐다? 가시로 바뀐다. 아까 통합과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토양의 경우에는 토양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 깊은 곳에는 혐기성 세균이 존재한다. 자, 됐고요. 생활형은 패스하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올려드릴 건데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뭐 당연히 나와야 될 내용이고 만약에 생원이 추가된다면 이런 예시들이 중요하다. 자, 쭉쭉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밀도 파트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즉 돌말의 개체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리. 돌말의 개체수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즉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즉 봄과 어디에? 가을에. 봄과 가을에 돌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돌말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게 바로 1번 빛의 세기, 두 번째 수온, 세 번째 영양염료의 양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돌말은 총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혹은 수온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정리. 빛의 세기가 세지고요. 수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얘네가 바로 1번의 조건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영양염료의 양 자체가 많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돌말의 양은 이제 증가했죠. 그런데 조건 중에 하나가 뭐 빛의 세기가 세지고 수온이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양염료의 양이 많아야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염료의 양이 뒷받침됐을 때 돌말의 수는 증가했는데 돌말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결국은 먹이양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지. 그러면 빛과 수온 자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아니죠. 다시 서식지가 없기 때문에, 즉 먹이가 없기 때문에 감소해 버리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누구의 양 자체가 증가해? 영양염료의 양이 증가하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즉 해당 내용은 무엇과 생물과 비생물적 요인의 작용 반작용 사례를 혼합해 놓은 사례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이건 이제 통합과학 책에 나오는 거죠.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데 피식이 뭐죠? 피식이 먹히는 거, 포식은 먹는 애지. 누인신 토끼라는 애하고 스라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주기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추 10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다운되고 혹은 이렇게 증가하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포식과 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누가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감소하는 거고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는 감소한다. 이해했습니까?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기성을 가지고 항복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터세나 사회생활은 패스하시고 다음 자 군집에서의 이제 죄송합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 4단계 거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3에서 5단계 이상 거칠 수 없다. 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열대 초원을 우리는 사바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한대 사막을 뭐라고 툰드라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사하라는 열대 사막인 거고, 자, 한대 사막에 누가 있다? 툰드라라는 애가 존재한다. 얘가 한대 사막에 해당되는 거고요. 열대 초원은 풀대가리가 많겠죠. 그쵸? 자,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호작용을 생원에서는 각 용어로 정리합니다. 경쟁, 분서, 서로 나눠 사는 거고요. 공생은 먼저 알죠. 서로 같이 편한 거, 즉 서로 좋은 걸 상리공생, 한쪽만 이득을 받는 걸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거고, 서로 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부직기생이라고 한다. 자, 또 하나, 포식과 피식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먹히는 애, 먹는 애. 포식자, 얘는 피식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로테이션 되는 거지. 하나 증가, 하나 감소, 하나 증가, 하나 감소. 계속 회전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생원의 내용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물질의 순환 파트입니다. 보세요. 자, 어떤 물질 총 생산량은 결국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더한다. 이 그래프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생체량이라는 내용, 이 생체량은 바로 그 군집 같은 종 내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군집의 유기물 총량을 생체량, 다른 말로 생물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 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이 있는데 호흡량 빼버리면 순 생산량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 순 생산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세분화하자. 그래서 먹고 먹히는 애, 혹은 먹히는 애겠죠. 피식량, 혹은 말라 죽는 애. 즉 식물 자체가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애를 피식량, 그리고 걔네가 환경 탓으로 어떻게 돼? 말라버리는 걸 고사량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양을 가지고 그 식물 자체가 자라난다, 생장량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천이라는 건 이제 상황 자체가 다 뒤바뀌는 걸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순생산량이 많다. 천이 과정에는 생산량 자체가 많은 거고, 자, 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의 순환이라는 건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광합성은 호흡의 반대, 호흡의 친구는 연소. 광합성은 호흡의 반대. 그 친구는 누구? 연소. 그러니까 호흡과 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고,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자, 이산화탄소는 결국 누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그치?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화석연료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고로 지구온난화가 감소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질소세균은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사실 개인적으로 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작용을 하면 이거 외워야죠.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무엇이 만들어진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진다. 즉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이동하고, 에너지나 물질이 이동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죽었을 때 분해자에 이동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누가?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질소 고정 작용이 존재하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을 우리는 질산 이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질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를 질화작용 혹은 질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NO3-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에서 누구를 빼버려? N을 빼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죠. 걔를 우리는 3탈질소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누구에서 각각의 이온에 존재하는, 자, NH4 플러스에서 이동을 했죠. NO3 마이너스로 이동을 했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누구를 빼버린다? 질소를 빼는 과정을 탈질소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공기 중에서 다이렉트로 뭐가 질산 이온이 돼서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물질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방전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이 정도 내용.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우리는 유기물 저장 혹은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자, 2번 보세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비자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비자로 이동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하거나 혹은 열 에너지로 뭐 한다고요? 방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 그쵸? 그러므로 에너지는 순환한다? No,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자 하단에 보세요. 낙엽이나 사체, 그치? 배설물을 포함한 에너지는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방출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이죠. 순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생태계 어디로 간다고? 밖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태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상위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 자체는 뭐예요? 감소하죠. 왜? 중간중간에 호흡이나 이제 열 발생해서 에너지가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각각 무엇을 에너지가 전달되는 누구? 효율을 따지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뭐해진다? 높아진다라는 거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 정리. 자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그 절대값 자체가 줄어든다. 에너지의 절대값은 줄어드는 거고 반면에 에너지 누구에는 효율은 뭐 한다? 증가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라고 되어 있네요.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뭐하지만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 다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은 뭐한다? 증가한다. 제발 여러분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전체분의 현재 곱하기 몇? 100이겠죠. 다시 와서요. 전체분의 누구? 현재 뭐? 곱하기 몇? 100 하면 되는 거죠. 전체분 현재 곱하기 100 하는데 자 위로 올라가는 호흡량과 아래로 가는 고사량을 포함시켰나요? 포함시키지 않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걔네를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점진적으로 숫자가 뭐 하고 있죠? 퍼센트 비율 자체가 증가하죠. 그 말이 바로 에너지 효율 자체가 뭐 해진다? 증가한다라는 예시입니다. 자 다음 생태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모형인데 개체수, 생체량, 에너지량이 된다. 반면에 자 보세요. 역 피라미드 구조죠. 역 피라미드 구조. 이 친구는 누구? 농약의 농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농약을 사용하면 이제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농축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너네들은 농약 먹고 사는 애들이지. 여튼 그리고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외워라. 어떻게? 일시적으로 양 자체 증가한다. 위아래 보라 그랬죠. 위아래. 위 증가, 아래 감소. 그러니까 이 친구 또다시 증가하니까 아래 감소, 위 증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그 개체수가 줄어들어 자 결과론적으로 생태 평형 회복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파괴 요인 뭐 됐고요. 사슴과 초원, 늑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초원이 생산자가 되고 사슴은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포식과 피식은 서로 반대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뭐 이런 내용들이다. 자료를 줄 터이니 여러분은 중단원 마무리해서 뭐 이런 애들, 그렇죠? 문제를 좀 풀어보시길 바라고. 시험범위만 푸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거, 그렇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돌말은 의외로 예시로 나올 수 있겠죠. 탄소 순환은 됐고 질소 순환, 탄소 순환도 뭐 포함되어 있고요. 역 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지금 맞나요? 아니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위 단계 힘으로 내는 피라미드 구조 맞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효율이라는 건 전체분의 현재 곱하기 100 한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증가했네요. 그치? 증가했다는 건 위아래 위치 확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음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생물의 다양성 보세요. 내용 다 똑같죠. 자 다시 보시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한 개체군 같은 종 이야기하는 거네. 개체 사이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다. 이해되셨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변이가 나타났다. 자,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다른 형질이 나타난다.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다른 개체마다 지니고 있는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무늬, 색깔, 크기 등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하나 나오네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급격한 환경 변화나 감염병 발생 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이 높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애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뭐가 돼?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개념 기억하시기 바라고, 종 다양성이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누가 있죠? 비율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비율. 그러니까 종의 수 자체가 많은 거 플러스 알파 비율 자체가 뭐 해줘야 된다? 커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고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돼서, 자, 먹이 그물 자체가 복잡하다는 건 결국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해하셨죠?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건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통과한 내용 똑같은 거죠, 거의.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보셨죠? 이런 애들. 한쪽의 빈도수 자체가 높아질 경우에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생태계의 구조를 그려놓은 것과 혹은 그물 모양인 거죠. 얘는 사슬 모양이다. 그럼 이 사슬 모양은 개체 한 마리 혹은 한 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윗단계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생태 평형이 쉽게 사라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버드나무 껍질은 버드나무 껍질 벗겨 아프다. 아스피린,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주먹은 항암제, 다시 주먹은 항암제가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각각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인데 다른 건 몰라도 서식 단편화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프 그리다가 이제 희한하게 했는데, 그래프의 면적 자체가 반이 됐을 때 전체의 종 몇 퍼센트? 90% 살아남는 거고요. 반면에 종 자체가 면적 자체가 몇 퍼? 10%가 되면 종의 몇 퍼센트만 살아난다? 50%만 살아남는다. 즉 누구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무엇? 생물의 다양성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두 번째 상황 봅니다. 서식지 단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식지 단편화에 이제 각각의 공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철도나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 공간의 양 자체가 줄어들지. 근데 그 길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떻게? 자, 보시면은 64헥타르 34.8헥타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철도하고 도로가 존재하고 면적 자체가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해서 멸종으로 이어질, 즉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런데 외곽보다 중심부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커다랗게, 이런 관점만 기억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해서 서식지 보전, 보호지구, 국립공원 지정, 그리고 생태도로, 이렇게 커다란 고속도로 다 연결해 놓으면 이제 그 사이에 생태도로를 만들기도 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끝으로 멸종위기 종의 경우에는 희귀종이나 멸종의 종을 지정해서 각 개체군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태양광 주택이나 생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뭐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다. 사회 시간도 아니고. 자, 이 내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나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신다, 그럼 수능 실전을 풀자, 이런 문제 괜찮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덮인 사례,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